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이 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늘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 돈 많은 부자야 라고 외치며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왜 그때 도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만 남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창업하면 손님이 없을 때마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손님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장사 하나로 평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꿈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먼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명확한 신념이 있다면 두려움은 헤쳐나갈 용기와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장사는 몸만 힘들 뿐입니다. 사장은 멀리 내다봐야 하며 이겨놓고 싸우는 철저한 계산법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과 두려움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워서 직원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장은 절대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매장에 잘못이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내가 얼마를 더 벌까라는 욕심보다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손님에게 집중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손님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매일 꾸준히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내 매장의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임무원료 필류군우라 하여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장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눈앞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먹고 있는 것은 절제하며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매일 밤 나를 반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움에 갇혀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후회 없는 한 걸음을 떼십시오. 돈이 아닌 내 꿈과 손님에게 집중할 때 어떤 위기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내일의 불확실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말을 절제하고 내면을 닦으며 묵묵히 나의 길을 갈 때 두려움은 거대한 용기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사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며 단단해진 사장님의 그 환한 미소 속에 당신 매장의 미래와 성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당당한 발걸음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2. 간첩사용법, 모두 의심은 자기를 의심하는 것. 시작하겠습니다. 고용, 간유오, 유인간, 윤회간, 유방간, 유사간, 유생간, 오간국이, 막지기도, 시위신기, 인군지보야, 인간자, 인기향인 이용지, 내간자, 인기관인 이용지, 방간자, 인기적간 이용지. 그러므로 간첩사용법에서는 5가지가 있다. 인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이다. 5가지 간첩이 동시에 작동하면 적은 오리무중에 빠지는데 이를 일러 신묘한 도리라 하며 군주의 보배이다. 인간이라 함은 현지인을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내간이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방간이란 적의 간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 사용법에서는 5가지가 있다. 인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이다. 5가지 간첩이 동시에 작동하면 적은 오리모중에 빠지는데 이를 일러 신묘한 도리라 하며 군주의 보배이다. 간첩에는 5종류가 있다고 했다. 인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인데 이 5가지를 함께 구사하면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적은 모른다는 것이다. 첩보공작은 교묘하고 대단한 일이며 군주의 신기한 보물이라는 것이다. 1. 인간. 인간이란 현지인을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적국의 국민을 포섭하여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다. 원문의 향인이 무슨 뜻일까? 역대 역할분의 해설을 간단 명료하다. 적국의 현지인으로 해설했다. 두목은 적국의 그 고장 주민을 매수하여 간첩으로 삼는다고 했고, 매우시는 그 나라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가림은 인간을 향간으로 읽는다고 했다. 인간이 곧 향간이란 뜻이다. 그런데 곽하야객 장군은 향인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춘추시대 향인은 집안 향대부의 준말이다. 제나라에서는 향양면이라 불렀고 송나라에서는 향정이라 불렀다. 또한 주례, 지관의 사도 휘하에도 향대부란 벼슬이 있었다. 주인은 대략 사도와 향리 사이였다. 곽장군의 해설도 가치가 있다. 아무튼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향인을 제대로 활용한 인물도 있었다. 성어 문계기구의 주인공, 즉 새벽닭이 울면 기상하여 칼춤을 추었던 조적이다. 조적은 본디 북방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북방의 오후가 중원지역으로 몰려들자 한족들은 남방으로 밀려갔는데 그 통해 서진도 동진이 되었다. 한족의 이동과 함께 양자강 이남으로 밀려온 조적은 항상 중원을 수복하려는 의지에 불탔다. 조적은 성격이 호탕하여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분발하여 책을 읽고 새벽닭이 울면 벌떡 일어나 무예를 닦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하는지라 문부겸비에 그치지 않고 지혜, 용기, 신용, 인의까지 두루 갖춘 완벽한 인격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조적은 특히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끔찍히 아끼고 겸손하게 모셨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에게 끝까지 충성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저질렀다. 식객 중에는 계명구도의 무리도 많았다. 양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식객 중 부잣집을 털다가 관청에 납포된 자들이 있었다. 조적은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을 구출했는데 구출한 후에 첫마디가 이렇다. 우리 또 남당에 가서 한번 털어볼까? 이 말 한마디에 문화 식객들은 죄다 어르신을 따르다 죽어도 유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적과 문화 식객의 관계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은혜와 의리를 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중국 특유의 인간관계 모델이다. 이런 인간관계로는 호족까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천자는커녕 국가의 동량이 되기도 힘들다. 만일 천자나 재상이 자기 계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기만 하면 법을 어겨도 내가 알아서 다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것으로 계파의 충성을 사는 셈이니 그런 국가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양무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적이 국법을 무시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비치는 것도 당연했다. 조적은 중앙정부의 의심과 견제를 받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제 조적이 어떻게 인간을 이용했는지 살펴보자. 조적은 간첩과도 은희와 의리로 뭉쳤다.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식이다. 조적이 예주사사였을 때 후조의 성륵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다. 당신은 난세라서 황하 이남 국경지대는 지방 호족들이 모두 송보를 쌓고 지휘했다. 성주들은 모두 아들을 후조의 인질로 보냈다. 조적은 그들을 관대하게 처리하여 자기에게 붙든 후조에게 붙든 상관하지 않았다. 또한 조적은 그들을 은혜와 예의로 대하여 마음을 얻었기에 그들로부터 후조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가끔씩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거짓 공격하여 조적과 그들을 내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후조에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기에 성주들은 조적에게 감지덕지했고 그 보답으로 후조의 사소한 움직임도 모두 조적에게 밀고 했던 것이다. 조적이 황하 이남의 땅을 그처럼 많이 수복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촉보망을 잘 관리한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내간이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간은 적의 관리를 포섭하여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목은 내간으로 포섭할 만한 사람을 아래 7개 유형으로 제시했다. 1. 적의 관리 중에 현명하지만 실직한 자. 2.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자. 3. 군주의 총애를 받으며 탐욕스러운 자. 4. 능력에 비해 말직에 머무는 자. 5. 중용되지 못한 자. 6. 나란 일이 어긋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자. 7.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자.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이런 관리들에게 몰래 접촉하여 안부를 묻고 선물을 준 뒤에 금과 비단을 후하게 안겨 친교를 맺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국의 정보를 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밀보를 조사하여 다시 적국의 군주와 신하를 이간질하여 불화하게 만든다. 적국의 관리 중에 본디 현명한 자였으나 실수를 범하여 전도가 불투명한 자, 처벌을 받은 자, 불만을 품은 자, 아버지가 죄를 지어 진로가 막힌 아들, 애인이나 정부가 있다거나 특별한 취미가 있으면서 돈을 밝히는 자, 현재의 자리에 불만인 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썩히는 자, 자기 나라가 망해야 기회가 있는 자, 주대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쓸개없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내간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적국의 내간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내간도 일부러 넘어지는 척 연기할 수도 있다. 주유가 황계를 매질했는데 그것은 조조에게 보여주려는 연기였다. 그런데 조조는 황계가 원한을 품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투항한 것으로 여기고 경계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적벽에서 화공에 당하고 말았다. 적국의 군주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재물 욕심이 있는 자에게는 뇌물을 안겨서 포섭할 수 있는데 정작 손자 본인도 이 수단에 당했다. 5할 부차는 월한 9천에 패잔병 5천명을 회계산에서 포위하여 이제 월나라를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때 누가 오왕을 보좌했는가? 오자서, 손자, 백미였다. 구천이 특사를 보내어 투항했을 때 오자서는 허락하지 말고 철저히 멸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구천은 문종편의 금은보와 미녀를 백미에게 안겨주었다. 뇌물을 건네며 물론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올라나는 겉으로야 오왕 부차에게 투항했지만 사실은 백비 어르신 당신께 투항한 것이다. 올나라의 보물과 미녀는 모두 어르신을 통해 다시 오왕에게 전달될 것이다. 올나라의 모든 재물은 어르신의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백비가 암암리에 도와주지 않았겠는가? 간신은 충신에게는 없는 재주가 꼭 있다. 오왕은 오자서나 손자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백비의 말은 잘 들었다. 백비는 나중에 구천의 사주를 받아 오자서를 모함해 죽인다. 백비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오왕에게 소개해준 은인이 오자서였는데 말이다. 구천이 자발적으로 오나라에 들어가 인지를 자청할 수 있었던 것도 백비가 암암리에 보호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훗날 부차를 설득하여 구천을 귀국시킨 것도 역시 백비였다. 부차에게 서시와 정단을 보낸 것도 백비를 통했다. 부차에게 고소대를 다시 지으라고 건의하고 월나라산 최고급 목재를 보내 오나라의 국력과 재력을 대형 토목공사에 소모하도록 부추긴 것도 역시 백비를 통해서였다. 구천은 내간을 완벽하게 이용했을 뿐 아니라 손자병법의 개편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술, 이를테면 비굴하게 행동하여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기, 편하면 힘들게 만들기, 군주와 신하가 친하면 이간질하기 등 손자병법의 전술 전략을 화려하게 구사했다. 손자는 오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세민이 두건덕을 격파했을 때도 내간의 역할이 있었다. 이세민이 왕세충을 포위했을 때 두건덕이 지원하러 왔다. 이세민이 호래간을 선점하자 두건덕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수시로 출몰하는 이세민의 특공대에 몹시 시달렸다. 당시 이세민에게는 약점이 없었는가? 약점이 있었다. 이세민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두건덕이 호래간에서 대치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병법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 적이 쟁지를 선점했다면 쟁지를 공격하려 하지 말고 응당 병력을 이끌고 물러나 적이 가장 가까운 곳을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적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하러 나올 것이고 그때 복병이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하면 호래간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간단한 도리를 두건덕 휘하참모가 모를 리 없다. 당시 능경이 진언했다. 전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북상하여 회주의 하양을 점령하고 믿을 만한 장군에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다시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대군을 이끌고 태양산을 넘어 상당현으로 진입하십시오. 허장성세로 의도를 숨기려는 것이니 굳이 힘들게 교전하지는 마십시오. 급속 행군으로 후구까지 질주하여 포진을 흔들면서 하동의 땅을 탈취하면 상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적이 수비하지 않는 곳이니 아군이 실패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근거지가 확장되니 병조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세민 일당의 포위망이 저절로 풀려나 왕세충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능경의 전략은 쟁지에서의 표준적인 대응책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위위 구조의 전략이니 신기할 것도 없다. 두건덕은 일리가 있다고 여겨 따르려 했다. 만일 이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세민은 아주 곤란해졌을 것이다. 이때 누가 이세민을 도와주었을까? 왕세충이 도와주었다. 왕세충은 이세민에게 포위당해 무척 급박한 상황이었다. 행여 두건덕이 철군하면 자신의 근거지 낙양은 함락될 것이 뻔했다. 왕세충은 장송환세를 빌파하여 두건덕 휘하 장군들에게 금은보화를 안기면서 부탁했다. 두건덕이 철군하거나 후퇴하려고 하면 말리라고 말이다. 능경이 진언하자 장군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능경은 서생인데 어떻게 그런 자와 전략을 논하느냐는 것이었다. 일개 서생의 몇 마디가 어떻게 여러 장군들의 반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두건덕은 귀가 얇아 능경의 진언을 무시해버렸다. 결국 두건덕은 이세민의 뜻대로 호래간에 묶였다. 이어서 생포되고 장안에서 참수되었다. 두건덕의 장군들은 왕세충의 내간이 되어 본인을 해친 것은 물론이고 두건덕을 해치고 왕세충까지 해쳤다. 이런 것이 리더의 고통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언한다. 그런데 누구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 우국 충정을 간언하지만 또 누구는 진언의 배후에 자신의 권위와 이익이 숨어 있다. 리더로서 당신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실상 진언하는 본인 자신도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말이다. 두건덕의 사례를 보면 능경은 있는 그대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 계략을 짠 것이다. 장군들은 왕세충의 뇌물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왕세충을 위해 말할 때는 아주 당당했다. 그들은 왕세충의 뇌물을 먹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잘하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여 자신이 말이 공평타당하다고 믿으니 그렇게 당당해지는 것이다.
아군이 10만 대군인데 이셈인 그 녀석이 고작 3,500명을 피하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능으로서는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간의 사례는 너무 많아 단행본으로서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내간이라고 해서 모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자는 아니다. 내간 본인은 자신의 모험이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모를 때도 많다. 그는 단지 능력이 있는 자를 제시하여 능력이 있는 자가 큰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 싫을 따름이다. 혹은 다른 의견을 일부러 피력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적의 눈에 내간의 적임자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암흑의 군주는 소인배가 망쳤다. 그런데 그 소인배는 모두 백비같이 나쁜 인간만은 아니다. 그저 식견이 부족한 인간일 따름이다. 본인은 군주에게 충성한다고 여기고 있고 군주도 충신이라고 여긴다. 이런 인간이 내간이 되어서는 안성맞춤이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본인이 내간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를 뿐더러 그에게 안기는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견이 부족한 소인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정도가 진짜 나쁜 놈보다 훨씬 크다. 군주는 그를 충신으로 믿고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방이 홍문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핵심은 항우의 숙부 항백을 미리 매수한 덕분이다. 항백은 본인이 항우를 해쳤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항백은 자신의 행위가 유방의 내간이었음을 알았을까? 몰랐다. 항백이란 인물은 그저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니 나쁜 마음을 품을 리 없다. 그러므로 항우는 항백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홍문현 직전에 항백과 유방은 형님 동생 하면서 혼인을 맺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른바 인품인 이때 능력이 없는 자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대사는 능력이 출중한 자가 나서야 비로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인격이 진정한 고매한 자는 그 능력도 출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품이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품은 고결하되 무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능력은 인품의 전제 조건이다. 무능한 자에게 어떻게 훌륭한 인품이 깃들 수 있겠는가? 6. 나란 일이 어긋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자가 내간이 되는 경우도 무척 흔하다. 또한 무척 겁난다. 모두 충성스럽게 나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일지라도 가령 군주가 갑의 전략을 택하고 을의 전략을 내팽개쳤다고 하자. 을은 그 나란 일이 성공하길 바랄까 실패하길 바랄까. 대부분 갑의 전략이 실패하여 자신이 옳고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일부 삐뚤어진 자는 심지어 적과 협조하여 갑의 전략을 파괴하기도 한다. 7.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자는 극히 위험하다. 오늘은 이쪽에 투항했고 내일은 저쪽에 투항한다. 투항을 잘하는 자이니 여기저기서 서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어느 편도 그를 믿지 않는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이다. 새 집안의 종놈 소리를 들었던 여포가 전형적인 경우이다. 여포를 일러 새 집안의 종놈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본디 여씨였으니 첫째 집안이다. 나중에 정원을 의붓로 삼아 정으로 갈아탔으니 둘째 집안이다. 다시 동탁에게 매수되어 정원을 죽이고 이어서 동탁을 의붓로 삼았으니 동시로 갈아타서 셋째 집안이다. 여포는 새 집안으로 끝났는가? 훗날 초선을 얻고자 동탁을 죽였다. 그 이후 조조에게 투항하여 조씨로 갈아타려 했다. 그러나 조조는 여포를 믿지 않아 결국 죽이고 말았다. 맹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본디 총나라 장군이었는데 위나라에 투항했다. 제갈량의 유혹을 건디지 못하고 다시 총나라로 돌아가려 했다. 제갈량은 맹달과 총나라가 서로 연락한다는 정보를 고의로 흘려 사마이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맹달의 퇴로를 차단하여 속히 귀의하도록 재촉한 것이다. 사마이도 맹달이란 자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성격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급히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어 마음을 안정시키고는 급속 행군을 여드렛 날에 앵달의 성에 도착해 목을 베었다. 사마이는 본전을 찾았다.
맹달의 반란을 평정하고 성을 지켰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조금 이익을 보았다. 적어도 위나라 장군 하나를 제거한 셈이고 아울러 사마을을 좀 괴롭혔기 때문이다. 요컨대 맹달은 양쪽에서 다 버림받았다. 3. 방간. 방간이란 적의 간첩을 이용하는 것이다. 방간이란 적이 보낸 간첩을 뒤집어 나의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두목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적의 간첩이 나를 엿보면 나는 반드시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후한 제물로 유혹하여 뒤집히면 나에게 이용될 수 있다. 혹은 짐짓 모른 척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면 적의 간첩은 도리어 나에게 이용되는 것이다. 재물을 듬뿍 안겨주어 적보다는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거나 혹은 아예 모른 척하고 연기를 하여 헛된 정보를 흘리면 간첩은 틀린 정보를 보고하여 적의 군주를 골탕을 먹는다는 것이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항우와 유방이 다툴 때 일이다. 항우도 유방의 반관계에 걸려들었다. 유방은 항우의 핵심 참모인 범증을 제거하고 싶었다. 우선 내간을 구사했다. 진평이 황금 4만 냥을 뿌려 황후의 휘하 장군들을 매수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했다. 범증과 종림의 등이 항우의 농공행상에서 불만을 품어 유방과 밀모하여 항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항우는 농공행상하는 데에 화끈하지 못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터라 비록 뜬 소문을 믿지는 않았지만 유언비어는 귀에 쏙쏙 들어와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초공사가 먹힌 것이다. 이어서 항우의 특사가 유방진영을 방문했다. 진평은 진수성찬을 차렸다. 극빈을 환대하듯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한 것이다. 몇 마디 말이 오고 가다가 진평은 짐짓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요? 댁들은 항우가 보냈다고? 우리는 범증 어르신이 보낸 줄 알았네. 즉시 하인들에게 명예의 상을 물리고 허술한 밥상을 차려오게 했다. 특사는 돌아가 항우에게 이실직고 했다. 항우가 격분한 것은 당연지사, 결국 범증을 의심하여 축출하게 된다. 위 이야기는 애들을 구슬리거나 속이는 수작처럼 가소롭기 짝이 없는데도 항우는 걸려들었다. 왜 그랬을까? 첫째, 진평이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여 항우의 의심을 증폭시켜 놓았다. 기초공사를 잘한 것이다. 둘째, 역시 문제는 항우였다. 항우는 부하들에게 재물과 간직을 베푸는데 인색했고 본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캥기는 바가 있었던 차에 자기 밑에 사람이 불만을 품고 유방진영으로 투신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바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은 실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항우의 의심이 전혀 틀리지는 않았다. 의심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을 뿐이다. 훈무년에서 유방을 보호했던 숙부 항백은 곧 유방의 내간이었다. 항우가 유방의 부친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말린 자도 항백이었다. 유방이 항우를 꺾고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항백에게 유시성을 내리고 사양후에 봉했다. 간첩 업무에 대한 보상이었다. 유방도 반관계에 걸려든 적이 있었다. 유방처럼 연민한 자가 걸려들다니 신기한데 누구의 농간에 넘어갔을까? 흉노족의 영혼 묵돌 선우에게 당했다. 한왕신이란 반란을 일으켜 흉노와 손을 잡고 한나라와 대척했다. 유방은 한왕신을 평정하는 김에 아예 흉노까지 경멸하여 화근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10여 차례 사신을 보내 허실을 탐지했다. 그때마다 묵돌은 정예를 숨기고 늙고 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병사와 마필만 보여주었다. 사신들은 귀국하여 흉노를 멸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유독 누경만은 흉노의 반관계를 간파했다. 흉노가 고의로 연출하여 아군을 유인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유방은 오로지 흉노를 멸하고 싶은 마음이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누경이 헛소리로 아군의 사기를 저해했다고 여겨 감옥에 쳐넣었다. 개선 후에 처리하겠다면서 말이다. 유방은 기세 좋게 출정했는데 백등산에서 묵돌의 4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 한마터면 죽을 뻔했다. 진평이 겨우 묵돌의 항우를 매수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 유방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잘못은 즉시 인정하고 누경을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누경을 관내 후에 봉하고 시급 2,000호를 하사했다.
그 대신 흉노를 멸할 수 있다고 보고한 자들은 모두 목을 베었다. 병법에 숙달되었다고 해서 적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각양각색이라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노련한 유병마저도 저렇게 실수하고 만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알았다면 바로 고치고 실행하면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길 멈추면 안 됩니다. 멀리 앞을 보고 오늘 나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